전세가 빌라 시장부터 해서 빌라 전세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월세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임대인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또 다주택자를 괴롭히면 딱 그 얘기 하죠. 다들 실거주 주택을 가는 건 좋아요. 그러면 임대는 누가 놓는 거죠? 외국계 기업이 와서 이제 임대 놓는 건가요? 결국은 둘 중 하나. 실거주 주택에 다들 살고 있으면 빈집이 있어야 임대를 놓는데 빈집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전월세를 살려고 해도 전월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자택이 됩니다. 전월세 금액 폭등한 금액에서 살든가, 어쨌든 간에 내가 거주지가 밀리지 않으려면 주택을 매수해야 되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이 탄핵 전국부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요즘에 참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 부동산도 워낙 정책과 연동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이 또 가결됐고, 그래서 이제 탄핵 전국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데 전체적인 어떤 그냥 느낌, 어떤 평,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이게 말 잘해야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네. 원래라면 2025년도 상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전 좋아질 거라고 봤었거든요. 지금 현재 거래가 잘 안 되는 거는 2024년도 8월 말에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이제 막 은행들 압박하면서 대출 네. 작작해라, 너네 가계대출 관리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사실 자진해가지고 조금 막 대출도 좀 줄이고, 네. 이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은행 지금 스프레드 차가 장난 아니에요. 예금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낮아졌거든요. 1, 2%밖에 안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5%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이거 어떻게 받아라고 하면서 살짝 이제 거래가 멈췄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멈췄어도 소유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네. 내년에도 좋아질 거니까 기다리지 이런 느낌이었고, 매수자들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는 느낌이었었다면 딱 25년도 초에 이제 대출 한도 다시 리셋되면서 네. 금리도 이제 낮아지고 하면 금방 회복하겠다라는 게 원래 뷰였다라고 네네. 하면, 지금 갑자기 탄핵 전국 돼버리니까 다들 광화문 가고 여의도 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분명 이 영상 댓글에서도 분명 누군가는 이 시국에 뭔 부동산이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네. 말이죠. 그렇다 보니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고, 이슈가 이제 다 매몰돼 버렸잖아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다 매몰돼 버리다 보니 2025년도 상반기도 부동산 거래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의 시점입니다. 우선은 이제 거래가 조금 풀릴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더 좀 꽁꽁 막히는 이런 상황이다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탄핵 그때 그 전국에서도 똑같이 이 거래량이 이제 갑자기 급감하고 그렇게 됐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게 더 더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거래가 정지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지금 대출은 좀 푼다고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의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좀 거래량 상승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슈가 다 정치적인 상황에 매몰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 것인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거래를 안 하면서 가격도 이제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오히려 약간 금방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변수 중 하나가 금리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왜냐면 애초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주춤했었던 게 이 계엄령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대출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려 있었다고 봤었거든요. 이 대출만 해결이 되면 바로 2025년도 상반기부터 원래 올라갈 거라고 봤었다가 갑자기 이 사태가 되면서 심리 위축으로 따라서 이제 움직인 건데, 다시금 이제 금리가 만약에 오히려 은행들도 사실 주담대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신용대출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담보대출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 풀어준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금감원 눈치 보면서 못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요즘 경기가 안 좋대, 그리고 기준금리 더 내려갔어, 그래 버리니까 또 이제 가계부채 한도도 다시 이제 초기화되면 슬금슬금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지금 원래 2025
2025년도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지만 거꾸로 금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다시금 또 올라가는 곳들은 금방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워낙 지금 혼란한 전국이고 뭐 지금 이렇게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또 이렇게 집도 살려고 하고 할 때 조건은 좀 어쨌든 과거보단 좋아지니까 그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요즘에 이제 뭐 대선 얘기하면은 뭐 양쪽에서 막 다 막 공격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부동산에 또 정책이 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만약에 대선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원래 정책대로 가는 것이고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이제 여당이나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 여당이 되면 뭐 또 비슷하겠지만 만약에 야당이 된다고 했을 때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우회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었지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게 탄핵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참고로 앞서서 부인님이 먼저 언지를 해주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위산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네. 투자자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이제 보수 정권일 때의 투자 방법 그리고 진보 정권일 때의 투자 방법 각각 우리는 대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인지하시고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죠. 뭐 두 가지 말고는 없죠. 양자택일이니까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러면 탄핵이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을 움직이게 되면 솔직히 명분이 지금 보수 정권 입장에서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뭐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우리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이를 제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네. 다시금 다주택자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 완전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다시 종부세 폭탄 네. 오겠다. 어떡하지 빨리 정리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할 것이고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탄핵이 안 돼도 문제인 거는 사실 지금도 여소야대 상태잖아요. 네. 현 정권이 뭔가를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 뭐 국회에서 뭐 다 발목을 잡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었던 게 지금까지 현실이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전에는 그래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계엄 사태가 이게 터지면서 모든 게 좀 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오히려 그전에는 약간 동정이라도 할 수도 있었던 게 정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국회가 다 발목 잡고 맨날 심심한 탄핵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법안도 안 돼, 예산안도 안 돼. 그래가지고 뭘 우리가 손발이 다 묶였어요 라고 하면 그러네. 지금 정부가 잘 못해도 국회 때문에 그러네 라는 거를 인지하실 분들은 어차피 다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계엄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명분이 뺏긴 거죠. 그러면 국회는 국회대로 뭐 탄핵 이 만약에 부결된다고 친다 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이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더 막 그냥 목소리 내면서 장외투쟁하고 국회는 계속 마비될 것이고 벌써부터 이제 남은 임기를 솔직히 이미 그 전부터도 레임덕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식물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포지션 혹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래도 식물 정권이 남아 있는 게 그나마 낫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적극적인 공급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래저래 어려울 수는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니까 탄핵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현 정권의 정책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상 우리가 이제 최악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민주당의 정책이 어떤가 를 한번 인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는 거는 다주택자 규제를 다시금 강화할 가능성이 높겠다.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그리고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들로 움직여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들이
저도 재개발재건축 전문가지만 요즘 정비사업 조합분들을 만나다 보면 다 한숨부터 쉬고 다니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라도 빨리 인허가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제 임대차 보호에 대한 사항이 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뭐 계약갱신 청구권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다가 또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익남님도 이제 영상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투미TV에서 영상 올리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철회가 됐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일단은 인지를 이렇게 인식 자체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저는 무제한을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오히려 원하는 목적을 그 사이에 숨겨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었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무제한이라고 하면 다들 미쳤다, 이게 본심이 나오는구나, 집을 뺏으려고 한다, 이게 공산주의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이러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무제한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구권 1회였는데 그럼 2회만 우리가 절충을 하죠. 처음부터 2회 연장이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2회 이 말이 되냐라고 할 텐데, 무제한을 꺼내 들었다가 2회 연장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그래 우리도 최악은 면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 처음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이 등장했을 때부터 왜 4년으로 차라리 하면 했지, 왜 1회 연장이라는 걸 했을까의 네. 포인트가 1회라고 돼 있는 거를 나중에 2회, 3회로 바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처음에 임대차 3법 자체 입법하는 게 어렵지, 나중에 이 숫자 바꾸는 거 쉽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무제한 카드를 확 꺼내놨다가 그러면 또 뭐 지금 벌써 나오는 게 전세가 빌라 시장부터 해서 빌라 전세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월세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임대인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또 다주택자를 괴롭히면 딱 그 얘기 하죠. 다들 실거주 주택을 가는 건 좋아요. 그러면 임대는 누가 놓는 거죠? 외국계 기업이 와서 이제 임대 놓는 건가요? 결국은 둘 중 하나, 실거주 주택에 다들 살고 있으면 빈집이 있어야 임대를 놓는데 빈집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전월세를 살려고 해도 전월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자택이 됩니다. 전월세 금액 폭등한 금액에서 살든가, 어쨌든 간에 내가 거주지가 밀리지 않으려면 주택을 매수해야 되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디테일하게 가보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이제 다주택자 규제잖아요. 근데 다주택자 규제는 일단 옳고 그르고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 생각하는 성향에 따라서 다주택자 규제가 옳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영향만 보시면 되는데 뻔합니다. 근데 저는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표현 잘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은 속을 수 있어요. 네. 두 번도 속을 수도 있어. 근데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노무현 때 한번 경험해봤고요, 문재인 때 한번 경험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을 때, 근데 다주택자 규제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대단히 심플합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주택이 약 2천만 호가 있어요. 네. 2천만 호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왜 내 집이 없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적폐들이 주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 집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라는 얘기들을 해왔었잖아요. 역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매번 공급은 충분합니다, 그 수요 억제를 해야 됩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못 버텼죠. 이제 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를 진짜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납부했거든요. 네. 이거 못 버티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양도세를 먼저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는 팔 때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현 정권 계속 가겠어? 그럼 정권 바뀔 때까지 안 팔고 뭐 있지 뭐 라고 해버리니까, 그래? 너네가 안 팔고 버티나 보자 하면서 종부세를 언제 터뜨렸냐, 이제 양도세 규제를 한 게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이었고, 종부세 규제를 한 게 2018년도 9.13 대책 때 이제 꺼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가격이 종부세 때문에 막 사람들이 힘들어했었죠.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양극화입니다. 왜? 힘드니까 어디를 던질까요? 안 좋은 거 던지고. 그렇죠. 네. 주택을 정리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먼저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이 선호 양상이 강화가 되면서 우리가 지방 주택을 팔았어요. 그걸 판 돈 가지고 뭐 해야겠어요?
아, 서울로 가야겠다. 똘똘한 한 채를 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 다 가고 싶은 데는 가격대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중심적으로, 그리고 경기권역에서도 좋은 데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막 다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이 서울의 아파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거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쉽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지방이고 별로 여기서도 뭐 광역시급도 아니고 계속 인구가 감소할 것 같아. 그런 데들이면 여유 있게 기다려도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내가 원하는 주택은 남들도 원하는 주택의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도 집값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방에 싼 집들 많거든요. 네. 지금 막 청약 당첨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지금 지방에는 선착순 분양 많아요. 청약 통장 없이 가서 그냥 찍어가면 상품도 준대요. 그런데도 왜 안 받겠어요? 내가 원하는 집이 거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이런 다주택자 규제가 또다시 되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서울 집값 진짜 더 올려버리려고 하는 건가? 라는 우려들도 듭니다.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번째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지금의 그 야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야당에서 예전에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서 정권을 또 뺏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선을 하게 돼서 뭐 이게 현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쳤을 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이제 당대표 라인들이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라인이랑 또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된 것들도 이제 문재인 정권 때랑은 또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또 역시 뚜껑 까봐야 되는 거긴 한데, 원래라면 2027년도 대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갔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게 저는 네. 100%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공약들이 내세워야 되는데, 우리 공약에다가 이런 공약은 없어요? 재건축 다 초토화시키겠다. 네.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강화 뭐 이런 거를 공약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이빨을 드러내든 발톱을 드러내든 그거는 그때 가서 한다 하더라도 얘기는 안 하겠죠. 불리한 얘기는 안 하고 규제는 얘기 안 하고 일단은 좋은 얘기들 할 텐데, 근데 이 부동산이 쟁점이 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우리도 공급 이제 활성화할 거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할 거고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꺼낼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갑자기 명분을 확 민주당 쪽에 가져간 상태에서 탄핵이야 뭐야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만에 하나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사실 지금은 그대로 관성으로 갖다가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정책을 가지고서 싸우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부동산이 쟁점화가 되면 사실 그거는 부동산 대선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공급 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또 2024년도랑 5년도는 그래도 3만에서 4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었다가 2026년도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누계가 되고 있긴 해도 1만 세대 전후로밖에 입주 안 할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금액도 올라갈 것이고 매매 금액은 더 올라갈 것이고가 그려지는데, 2027년도가 그런 상태로 다가왔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전세 금액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뉴스에 도배를 할 거고,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이라 한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지금 집값도 뭐 서울이나 그렇지 지방은 네. 지금 되게 뭐 집값도 많이 안정화돼 있잖아요. 뭐 좋게 말하면 안정하고 정작 소유자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꺼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점이거든요. 굳이 말을 안 꺼내고 가만히 있다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대선을 뭐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정해진 것도 현재는 없고, 그리고 앞으로 뭐 대선 후보가 뭐 누구냐 뭐 이런 것들도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는 예측을 하는 게 뭐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터질 걸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모두 다 뭐 어찌 보면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대충 이제 추정한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어떤 방향일지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인 얘기는 지금 들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삼토시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다가온 어떤 시장 전망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그 데이터 기반의 이제 투자 또 정보도 알려주시고 뭐 타이밍 아니면 어떤 지역까지 이제 골라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네.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큰 변수가 생겨버려서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막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뭐 저희가 뭐 정치 채널은 아니니까 뭐 네.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래나 저래나 뭐 대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뭐 야당에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경우에 국회와 행정부 둘 다가 이제 야당 쪽 지금의 야당 쪽이 이제 잡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결과가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사실 이제 과거 약 뭐 24년간 그 데이터를 보면 그 민주당 정권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위 20% 아파트 대비 상위 20% 아파트 매매가 배율이 그 민주당 정권 때는 많이 오르고 그리고 보수 정권 때는 좀 안정화가 되거나 내렸던 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5번의 정권이 있을 동안 이제 민주당 정권 때는 좀 더 상위 아파트가 하위값보다 더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연일치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새 정권을 관통하는 정책적인 메시지는 그 다주택자 규제 강화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일이 왜 벌어졌냐면 결국 다주택자들이 그러한 정책에 대응을 하면서 보유 채수를 줄이면서 좀 더 똘똘한 한 채 또는 좀 상급지로 이 쏠림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된 게 지난 민주당 정권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예를 들면 탄핵이 가결이 되고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회 의석수도 압도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강화될 것이라는 걸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다주택자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똘똘한 한 채로 더 쏠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다주택자들이 뭐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시장의 참여자의 대부분은 또 1주택자이신 분들도 네. 많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은 뭐 한 절반 정도 계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의 뭐 큰 대세적인 흐름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이분들한테도 영향이 좀 갈까요? 사실은 시장을 하락 전환시킬 만한 매물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로부터 나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매물을 쏟아낼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사실이나 다주택자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사실은 이제 보유 채수가 많은 분들일수록 서울이나 주요 광역시도 있겠지만 그 각 도에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매물을 쏟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상급지로 일컬어지는 서울과 광역시보단 각 도의 매물이 많아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이 보셨을 때도 진입 기회를 노린다면 상급지로 가는 부분은 좀 서두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이제 서울에 뭐 여러 채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네.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 뭐 한 채 있으시면서 이제 남은 돈 가지고 이제 지방에 이렇게 막 투자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런 물건이 오히려 더 나올 수가 있다. 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 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유주택 수가 이제 각 서울과 광역시보다 도가 월등히 많았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다주택자들의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정책의 변화, 정권의 변화가 예상이 될 경우 행동으로 나선다면 각 도의 매물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판 돈으로 상급지로 더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지방의 어떤 뭐 매수세라든지 매수 심리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네. 그러면 뭐 다주택자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 뭐 상당히 싼 가격에 뭐 이렇게 말 그대로 급급매로 던지지 않으면 쉬운 분위기가 아닐 곳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정리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버티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추이를 좀 더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과연 이 탄핵 정국이 언제까지 갈지도 좀 보면서 실제 탄핵이 진행이 되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농후화되면 좀
급금매도 지방일수록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저희가 뭐 정치 채널은 아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부동산과 이 정치가 너무 이제 밀접해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이런 채널에서 탄핵 얘기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또 재테크 또 우리 또 자산의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지방에 만약에 이제 급매나 뭐 급금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지금 지방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거 없이도 사실 불안해 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인구 감소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뭐 팔아야 되나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입장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은 뭐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도 시작이 됐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각 핵심 주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몇 달 전에 KB증권에서 2000년 일본 부동산이 2024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보고서를 좀 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인구 감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구는 감소되면서 부양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면 세금 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흩어져 살게 되면은 세금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모여 살아라라는 이제 핵심지를 개발해서 모여 살려고 하는 컴팩트 시티 구상을 2000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결국 우리나라도 일어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 말인즉슨 인구 감소가 점차 가속화되면 전국적인 균형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미리 좀 이동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점점 절박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이제 너무 낮아지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전선이 끊어져도 네. 고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단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지는 거죠. 예, 사람이 별로 안 몇 명 사는데. 살게 해주려고 이거를 까느니 네네, 차라리 맞습니다. 이주하세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주 안 하고 버티시면 저희 전기 끊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결국은 세금을 내는 계층은 점점 줄어들고 네. 그 부양해야 될 대상은 점점 늘어나면 그 세수는 줄고 지출 대상은 많아지기 때문에 지출의 효율성을 따지려면 결국 모여 살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균형 개발이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점차 가지 않을까. 그러면 뭐 지방의 광역시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도심지를 좀 개발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밀도를 좀 높이고 네. 이제 뭐 일부 뭐 어떤 혜택을 드리면서 이제 이주책을 좀 발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인구 감소가 지금은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네. 이것이 점차 가속화되면 그런 상황이 꼭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확실히 인구 감소가 이런 게 가장 늦을 것 같은 이제 서울 뭐 이런 핵심 지역 이런 데다가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뭐 큰 틀에서는 좀 맞는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위 20% 대비 상위 20% 아파트의 매매가 배열이 2017년에 약 5배였는데 지금은 맞아요. 약 11배 정도. 네. 굉장히 빠르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 이런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0년대 초반 대비 점점 막 이게 벌어지는 게 보이니까 맞습니다.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게 보이는데 안 예. 간다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리고 어떤 정책 방향상. 네, 정책도 사실은 이제 다주택자 규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다주택자분들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통계를 봤더니 3주택 이상 가구가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네. 이미 줄고 있고 그러한 분들이 결국은 한 채 우수한 상급지, 최상급지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뭐 레미안 원벨 60억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도 그렇게 비싼데 네. 이게 더 올라갈 여력이 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똘똘한 한 채도 뭐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은 그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뭐 또는 상급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급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한정 이렇게 오른다기보다는 하급지와 상급지 차이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결국은 상급지로 갈 타이밍을 점점 놓치게 된다는 그러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반법 레미안 원벨 60억 얘기했지만 60억이 뭐 80억, 90억, 100억이 금방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급지, 중급지에 머물렀다가는 상급지로 입성 기회는 점점 닫혀진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는 계속 이제 밀리게 되는 거니까 네. 뭐 다른 투자처에서 뭐 유의미하게 많이 벌지 않는 한 네. 이게 뭐 자산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감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상급지에 그냥 빨리 들어가겠다 이런 수요는 분명히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도 한 60억, 80억 막 이렇게 하는데 당분간 부자들도 아무래도 자산을 좀 지킨다. 뭐 소위 말하는 뭐 에셋 파킹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글로 갈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근데 정책상 또 보유세를 높이거나 이럴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변수가 워낙
커졌으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난 대선 때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25만 표 차이를 졌고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를 진 게 결국 치명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지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141만 표 차이를 이겼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 그 다음 대선 때는 31만 표 차이로 진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동등 수준의 득표만 했어도 사실은 거의 박빙돈이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인데 서울의 패배를 반면사 교사 삼아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서울의 1주택자를 우군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취할 거라고 봤고 실제 뭐 이재명 대표도 뭐 고가 1주택자라도 평생 거기서 실거주하는 거라면 종부세를 내는 게 타당하냐.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의 1주택자를 잡으려는 우군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현재와 같이 갑자기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민심의 운동장이 기울어 버리면 사실은 1주택자 서울 1주택자라도 고가라면 보유세를 높이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네. 상급지로 가더라도 그 세금에 대한 걱정 또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이번에 이제 책도 쓰셨잖아요. 이제 상급지 입성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고 쓰셨는데 이 책은 지금 전국을 예상하진 못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용의 어떤 비유는 뭐 같다고 봐야 되겠죠? 비유는 변화가 없는 게 사실은 저는 어쨌든 각 재화의 가치는 수급에 결국은 수렴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정책적인 변수는 단기 구간 뭐 길어도 뭐 1, 2년 또는 2, 3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수급에 수렴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때문에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고 그것이 이제 입주로 돌아오는 뭐 25년, 26년, 27년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부분이 상방 압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뷰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좀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고가 1주택자 규제들이 좀 더 생길 수도 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감안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그런 게 두려워서 계속 머물러 계시다면 상급지와 하급지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갈아탈 타이밍은 더 멀어질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급지를 가더라도 과거처럼 약간 보유세가 좀 더 부담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나요? 뭐 최대한 뭐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뭐 걸어 놔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은 지나치게 과도한 연끌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네. 뭐 상급지를 가는 게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바로 저 트럼프 2기 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는 저금리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네. 그가 말하는 정책이나 공약들은 금리를 올릴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법인세 소득세를 대폭 감소시키겠다. 그런데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될 것이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뭐 다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시중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연쇄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 물가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또 금리 인상 요소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발현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 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자금을 좀 대출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에서 조금은 한 3분의 2 정도만 네, 받는다든지 버퍼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집값의 뭐 한 절반 이하 정도만 받는다. 뭐 이런 좀 기준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보다는 예를 들면 뭐 과거 21년 수준의 금리 급등은 없겠지만 지금 금리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은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하고 대출을 받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면 스트레스 DSR이 어차피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받으면 될까요? 그냥 은행에서 해주는 만큼 받으면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거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거보다는 보세요? 물론 트럼프 2기 정권이 얼마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차주분들이 그 DSR을 전체 꽉 채워서 받는 차주분들은 6.5%밖에 안 된다고 생각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고려하고 계실 것 같고요. 혹시나 모를 자기 능력치를 많이 벗어나는 위험한 수준의 대출은 지양해야 된다는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트럼프 얘기를 해주셔서 좀 여쭤보는 건데 트럼프 2기 때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좀 불안하다. 특히 뭐 하는 총재도 네. 지금 요즘에 뭐 트럼프 2기 어떤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뭐 금리를 인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정책 이런 걸 떠나서 내년 내후년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위축되지 않겠느냐.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어떤 경기와 부동산의 관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기 약화는 분명히 부동산의 악재이긴 한데 사실
사실은 경기 악화와 수반되는 게 결국 금리 인하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강화 측면은 또 다른 반작용이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다만 지금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하나 긍정적인 상승 동력으로 하나 거론될 수 있는 게 바로 세계 국채 지수 편입 네. 이벤트입니다.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이제 2025년 11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십조 원에 이르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국채를 매수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국채가 매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다 인하를 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한 뭐 국고채 금리나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를 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기관에서 판단하기로는 0.2에서 0.6%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뭐 트럼프 요소가 지금 잠깐 배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금리 인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마침 26년에는 공급 감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 시중금리 인하와 공급 감소가 만나는 구역이 26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25년을 저점으로 26년에 상방 압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에 가 있지 않으면 이제 네. 문이 점점 좁아진다. 네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책 얘기 아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진보당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이제 발의하고 있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무제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 가격을 뭐 정부가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정해준다든지 예. 이런 정책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의 약간 좀 더 강력한 버전 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뭐 우려도 많고 뭐 어떤 그런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되진 않았지만. 사실 다주택자를 일컬을 때 이제 역기능뿐 아니라 순기능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약 4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소득세를 내지 못하는 계층이 40% 된다는 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택의 매수 여력이 없다고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주거를 마련하려면 결국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임대주택을 이제 국가의 힘만으로는 이제 그 정도 40%나 되는 그걸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주택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다주택을 하려면 결국은 다주택에 대한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법안처럼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무제한으로 그리고 적정 임대료로 제한하고 네. 이런 제도가 발의가 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을 놓는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주택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주택 안 하게 되면 그 오히려 임대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좀 소득세를 안 내는 분들, 좀 어려운 계층 분들이 임대주택을 얻기가 더 힘들어지는 임차인으로서 그 주택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럼 임대 매물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면 신축에 싸게 전세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게 호재지만 새로 결혼하면서 가정을 얻게 되는 분들 또는 이사를 가서 그쪽 지역에 임대 매물을 찾는 분들은 이게 최악의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네. 임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들 분들에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했을 때 도입하자마자 굉장히 언론에 많이 회자됐던 사진이 그 가양동의 아파트 하나 임대 매물 보려고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은 사람 줄 서 있던 사진이 화제가 네. 됐었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그 유통 매물을 대폭 줄여버리는 정책은 그 해당 그 전세가 임대료를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오는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야말로 임대 매물을 더 급감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임대료가 급등하면 결국은 임차인 분들에게도 좋지 않은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일 문제가 그 학군지가 제일 문제예요. 학군지들은 애는 나이를 먹으니까 네. 무조건 그 지역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가려는데 임대 물건이 없어지면 못 옮기게 되는 그냥 거죠. 웃돈 주고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가 네. 거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독일은 그렇게 임대 매물이 적기 때문에 임대 매물이 하나 나오면 그 면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까다로운 뭐 예를 들면 10대, 20대, 100대일까지 경쟁률이 치솟아서 그만큼 임대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독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정책이 뭐 지금 발의만 된 상태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닐 테고 아무래도 상위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안 나가려고 할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집이 없으니까 뭐 그럼 네. 전세가 먼저 튀겠네요. 우선. 전세로 튀고 그 법안의 내용 중에 또 그 적정 임대료 부분이 좀 맹점인데 그 부분이 얼추 보면 매매가의 약 70% 정도로 전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네.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사실은 서울은 전세가가 오히려 50%대로 낮고 네. 지방으로 갈수록 전세가가 높거든요. 결국은 전세가를 매매가 70%로 제한하면 서울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요. 오히려 지방으로 갈수록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지방
지방 부동산과 서울이 벌어지는 그런 요소가 발생해 버리는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세가율이 지금 70% 넘는 데들이 뭐 많지는 않은데 네. 이제 다만 거기는 이제 대출과 전세를 합쳐서 70%라고 뭐 한 게 있지만 네, 뭐 맞습니다. 그 정도 이상을 쓰는 데들은 거의 없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매매가를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70%로 이제 해서 약간의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전세가 튀는 거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네네. 뭔가 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뭐 KB든 뭐든 어쨌든 뭐 공시지가든 뭐든 뭐 이렇게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서 그냥 인위적으로 70%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식으로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긴 하죠. 이게 두 개가 네, 다 변수인데.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인위적인 가격 조정은 결국은 공급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그냥 문제가 있는 법안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매수자들 입장에서 뭐 아니면 뭐 임차를 얻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집을 비워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면 더 임대 매물이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매각이 워낙 좀 어려웠잖아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세보다 한 절반 가격에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절대 안 나가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지역에 되게 싸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는 건지 참 거래가 안 될 텐데 쉽지 않을 텐데. 결국은 임대인도 무리한 방식을 좀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좀 시장의 부작용이 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집을 이제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마 저는 추측하기로는 좋은 동네로 우선 실거주하러 들어가자 이러면서 매물이 이제 더 없어지는 게 생길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되면 정말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그 법안이 정말 통과할까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반시장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당 의원이 주축에 대해 발의한 법안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과연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이거는 이제 발의만 했기 때문에 아직 뭐 바뀔 여지도 많고 뭐 네. 수정사항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지금은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원갑 박사님 모시고 또 최근에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번에 예. 또 이렇게 오셨는데 예. 또 새해인데 예. 이 새해 뭔가 좀 시작이 좀 좋아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약간 좀 복잡스럽고 네. 뭔가 좀 판단도 좀 안 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경험이 또 많으시니까 네. 또 박사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또 모셨거든요. 예, 제가 짧게 좀 인사이트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에게 좀 좋은 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뷰를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작년 시장을 네. 한번 그냥 짧게 한번 돌아보면 좋을 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작년 부동산 시장의 뭐 트렌드 흐름을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 건데요. 역시 가장 히트쳤던 저의 유행어 얼죽신, 얼죽신. 어느 정도 신축이 지난해 가장 큰 트렌드이자 이슈였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올해도 계속 저는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 쏠림 현상이 유난히 강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 조사를 보면은 지난해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통계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네. 8.2% 정도 올랐습니다. 경기도가 3.2%, 인천이 이 3.4% 정도 올랐거든요. 인천이 네. 좀 더 올랐죠. 그러니까 덜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지금 0.4% 오히려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이 차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월세가 좀 더 강세였다. 네. 그리고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했다. 빌라 전세 사기 여파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제 세입자들이 이왕이면은 빌라 전세보다는 아파트 전세로 좀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비아파트에서는 월세가 이제 보편적인 하나의 주거 양식이 된 게 뭐 지난해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서울 쏠림 현상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서울 안에서도 뭐 지역별 쏠림도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양극화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실제 데이터도 좀 그렇게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구역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오히려 생활권역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인서울이 같은 인서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평균치로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구별로 보면은 기울기 네.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돼요. 구별로는 보면은 이게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3분기까지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성동구하고 서초구입니다. 각각 9.6%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럼 성동구 오른 이유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로 도심이나 강남에서 가까우니까. 가까운 뭐 이런 교통의 접근성 네. 그리고 이제 옥송이나 금호동 같은 데서 뭐 신축이나 준신축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40대 맞벌이 부부들이 상급지 갈아타기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성동구로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초구는 그동안에 좀 덜 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강남구에 집중적으로 이제 묶이다 보니까 네. 뭐 반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다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비해서 좀 차별적인 상승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이 오른 게 광진구입니다. 광진구가 한 8.6% 정도 올랐는데 이 역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의 뭐 하나의 뭐 또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옛날에 광진구 광장동은 목동하고 거의 이제 쌍벽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건축 재료가 없잖아요. 광장도 이런 쪽이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기본적으로 250에서 300%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테마에 좀 밀렸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게 워낙 확분이 좋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40대 젊은 엄마들의 어떻게 보면은 반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른바 키 맞추기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확실히 이제 강북 쪽에서 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네. 도봉구 같은 경우가 한 2.6% 정도 올랐으니까요. 뭐 서초구나 성동구 상승률에 감안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나죠. 도봉구에 한 3.7배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지역 분화 현상이 예년보다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일각에서는 뭐 한강 벨트가 좀 올라간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이게 한강 벨트라고 하면 또 한강이 더 기니까 네.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좀 강남 접근성으로 좀 가격 차별화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강 뷰라고 해서 다 오르는 곳은 아니에요. 뭐 가령 뭐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네. 아니면 중내를 가면은 뭐 이게 한강 남쪽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데서는 별로 한강 뷰를 많이 안 따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강 뷰는 기본적으로 부촌에서 따지는 어떤 하나의 주거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예요? 서초도 결국 한강 뷰를 끼고 있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성동구도 끼고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도 끼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다 두드러진 어떤 하나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 시장 에너지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인기 지역 중심으로 좀 더 강세를 띠는 뭐 그런 게 아마 두드러진 특징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도 그렇게 좀 네. 뭐 아주 수요가 막 과열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면 사실 서울이 아닌 지역들은 좀 상황이 더 뭐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가장 차별화가 심했던 지역이 경기도 같아요. 경기도요. 경기도가 지난해 3분기까지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3.3%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역별로 뜯어보면은 엄청나게 온도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과천. 네. 과천은 작년 9월까지 거의 10% 이상 올랐어요. 정확하게 10.2% 올랐거든요. 네. 그다음에 성남 수정구가 한 7.9% 정도 올랐죠. 그런데 또 빠져든 데도 많아요. 그래서 가령 뭐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4.7%가 떨어졌고 평택 한때 인기 많이 끌었죠. 네. 3.8%가 하락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불황하고 미분양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를 좀 이렇게 압박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로 보이고 그리고 뭐 파주 같은 곳이나 부천 오정구, 이천, 포천 이런 데도 다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지역 분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인 같은 데도요. 이 뜯어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수지구 같은 경우는 3.3% 오르고 기영구도 1% 올랐거든요. 네. 근데 처인구는 오히려 0.8%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아파트만 보면은 이 같은 동네 맞아? 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지방은 무조건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은 부산 경우를 보면요. 평균으로 보면 0.8%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산도 이제 막상 가보면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한 데가 영도구 같은 데예요. 중구 이런 데. 네네. 영도구는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4.3% 빠졌거든요. 신흥부촌이 어디냐면 수영구예요. 네. 오히려 그는 0.5% 올랐어요. 해운대구도 약간 보합세를 보였고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보면은 공급 과잉이 좀 심한데 3분기까지 2% 정도 빠졌는데 네. 이런 가운데서도 중구는 2% 오르고 남구는 한 0.4% 또 오르고 울산도 또 비슷해요. 울산은 오히려 작년에 좀 올랐습니다. 1.1% 올랐는데 중구는 1.2% 오르고 동구는 1.3% 떨어지고. 그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 착시 현상을 좀 경계를 해야 되고 평균 회귀도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지금은 책상 위에서 앉아서 통계만 보지 말고 오히려 지역 밀착형 돋보기가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너무 이게 지레짐작해서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시면은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전국적으로 뭐 가격이 보합이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아파트가 다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오르는데 내리는데 막 복잡하게 섞여서 평균이 보합인 네,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도시 규모가 아니라 이제 어떤 행정동 안에서도 뭐 더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약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안성하고 평택이 네. 빠진 것처럼 네네. 어떤 특정 지역이 빠지면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좀 주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좀 바라보실 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 좀 답을 찾는 게 맞다. 너무 평론가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는 저는 안 맞다. 네. 지방도 오른 데도 있고 그렇게 뭐 지금 뭐 수도권 다 오른다며요. 그런데 오히려 빠진 데도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총론이 아니라 이제 디테일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뭐 어떤 뭐 큰 섹터처럼 막 다 같이 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지역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도 사실 얼마나 넓습니까? 맞습니다. 인구도 뭐 1,500만 명 뭐 사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 약간 좀 쪼개져서 움직인다고 보긴 봐야 되겠죠. 이게 대세 상승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혹시 이제 리플 이펙트라고 그래서 물기록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동성이 넘치니까 그럼 인기 지역 고가 주택이 오르면은 그게 이제 중급지를 거쳐서 이제 하급지까지 시차를 두고 온기를 퍼져나가는 뭐 그런 경향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뭐 인기 지역과 가격 차이를 메우는 네. 이른바 갭메우기 현상, 순환매 장세. 네네. 예, 한때 그런 얘기 키 많았잖아요. 맞추기 뭐 예, 그런 갭메우기. 얘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승 에너지가 강한 이제 호황기 때 주로 나타나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요. 지금 이제 광의 통화라고 그래서 시중에 풀린 네. 총 통화량을 이제 광의 통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M2거든요. M2가 보면은 9월 정도로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한 5.9% 정도. 10월 가면 한 6.5% 정도 늘어나요. 왜냐하면 금리를 작년에 2번 낮췄죠. 그럼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좀 늘어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많은 정도는 아니에요.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한 10% 정도 늘어났다는 걸 감안해 보면은 지금 유동성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세가 비율이 높지 않아서 네. 갭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KB 시세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 비율이 아파트인데요. 5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곽 지역에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거죠. 이보다는 주로 40대 맞벌이를 중심으로 출퇴근이 편한 도심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핵심 수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쏠림 현상이 유난히 좀 심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대들이 요새 전부 다 딴 생각하고 있다. 요즘에 뭐 다 미국장 네. 사러 가니까. 지금 20대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비중이 2%대 정도예요. 과거 많을 때 6%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로 뭐 아이온큐라든지 엔비디아, 테슬라 뭐 산원이라고 요새는 갭 투자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젠다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대학가에도 보니까 동아리 보니까요. 부동산 동아리 안 됩니다. 거의 미국 주식 동아리나 뭐 코인 동아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결국은 지금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특정 지역만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해
말씀해 주신 게 어찌 보면 다 하나의 흐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투자 수요가 없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실거주 수요들이다 보니까 좀 살기 좋은 동네가 이제 네.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랑 이제 좀 갭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 올라가니까 또 투자 수요도 안 붙고 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처럼 다시 어떤 뭐 유동성이 좀 풀리거나 하면은 느리지만 지금 이게 갭매우기나 어떤 키 맞추기로 가는 와중인지 아니면은 과거랑은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지난 대세 상승기 트렌드를 빨리 잊어야 돼요. 지난번 대세 상승기가 2013년 1월부터 2021년 이제 10월까지 네. 9년 랠리였거든요. 그 단군 이래에 그렇게 대세 상승을 보인 적은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패턴들이 반복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 네. 혹은 패턴화의 함정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 M2 통화량인데요. 저거는 조금은 유의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2 증가율이 만약에 10% 정도 된다면은 조금은 제 생각에는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외곽 지역들이 조금은 숨통을 좀 트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M2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M2 흐름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그냥 시장에 막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뭐 다른 데로도 막 흘러가는 거니까 뭔가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뭐 그렇게 네, 좀더 봐야 물기를 된다. 바꿀 정도는 예, 아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시장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 보면 알아요. 요새 심지어 보면요. 제가 아는 분은 디벨로퍼 하시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뭐 하실 것 같아요? 중개업소 하실 것 같아요? 미국 주식하고 앉았다니까. 미국 주식으로 다. 그러니까 요새 은퇴하신 분들은 기본이 주식이고 네. 심지어 뭐 지금 시골의 노인정에서도 뭐 경로당도 뭐 전부 다 주식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김영감 뭐 추첨조가 왜 이래 뭐 이런 분위기니까 확실히 부동산이 가격이 또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우려들이 결국은 이 거래량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가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거대로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좀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맞아요. 하는데 이 거래량 지금 어쨌든 확 감소를 했거든요. 네, 뭐 7, 맞습니다. 8월 대비. 이거는 어떤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거래량을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격보다 거래량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집 살 사람들이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가격은 거래량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네.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심리가 그만큼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돼요. 실제로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그 CSI 소비자 동향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계가 가장 최근치인데요. 이게 103입니다. 103. 이게 100이면 어때요? 1년 뒤에 오른다고 보는 거죠. 딱 그냥 평균 정도인가요? 예, 그렇죠. 보통. 그런데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지난해 9월인데 이게 119였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16포인트 정도 이렇게 급전직하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몸을 좀 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가격은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 있죠. 시장의 바로 밑으로 갈 수 있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작년 7월이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9,200건 정도가 되었죠. 네. 근데 9월 이후에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3,000건대로 뚝 떨어지고 거의 3분의 1 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세도 3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시장을 바라보실 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쏠림 현상입니다. 이른바 군집 행동이죠. 네. 무리짓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어떻게 보면 거래가요. 5, 6, 7, 8월에 한꺼번에 확 거래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약간 주식 같아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과거하고 좀 달라진 점은 이게 연속적이지 않고 비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연속적인 특징이 네. 있고 약간 단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듯이 1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삐뚤해서 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갑자기 늘어났다 있는데 갑자기 줄어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같은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받아보다 보니까 결국은 옆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특히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포모 증후군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느 다른 세대보다도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산사태 끝나고 나면 뭐 언제 산사태 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왔다가 또 이게 굉장히 빠지고.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실 때 확실히 거래량이 터지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은요. 바닥을 탈출하거나 아니면 침체기 때 거래량이 터지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었다가 늘어날 땐 좋다. 바닥권에서 네. 늘어나면 굉장히 회복 신호탄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느 정도 올랐다가 거래량이 확 터지잖아요. 이거는 거래 상투예요. 그래서 지난해도 보면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8월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거래량 언제 터졌어요? 7월에 네. 터졌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확실히 좀 가격보다는 좀 선행하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늘어날 때는 특히 시장이 막 좀 좋아진다 뭐 언론에서 막 뜯을 때 그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이거는 경계경보구나. 주의보를 넘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5년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은 올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공급이 뭐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공급 부족은 올해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공급 부족은 사실상 실체보다 심리에 더 가까워요. 이른바 불안 심리거든요. 네. 제가 부동산 심리 수업을 책을 썼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심리는 불안 심리가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안 샀다가 오를까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네. 우리가 차 살 때는 급박하지 않잖아요. 다음 모델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집은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희소성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걱정 이런 게 맞물리면서 좀 비성적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공급 부족 불안 심리는 이거는 작년 3, 4월부터 갑자기 이게 시장의 주요 어젠다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공급 부족 불안 심리는요 침체기 때는 잠복해 있어요. 네. 지금 공급 부족 얘기하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디가 공급 부족 얘기를 해요. 회복기 때 반영됩니다. 네. 그것도 한꺼번에 반영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면 상반기 때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영향을 못 미치죠. 근데 하반기 어쨌든 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좀 이게 시장에 좀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명확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입주 물량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나 수도권은 조금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서울의 경우에 보면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4만 8천 가구 정도가 돼요. 지난해 3만 7천이었으니까 좀 늘었죠? 10년 평균치가 한 3만 8천 가구 정도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때보다 한 1만 가구 정도가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분양주택하고 또 임대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분양주택이 올해 아마 3만 천, 임대주택이 한 1만 6천 정도가 되는데 역시 과거 10년 평균치 분양이 한 3만 천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평균치를 보더라도 서울 평균은 올해 그렇게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이 올해 뭐 공급이 줄어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그 논리는 더 이상 안 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하고 수도권은 보면 제가 좀 다소 줄어든다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전국은 올해 28만 9천 가구 정도, 작년이 39만 천 가구 정도였어요. 10년 평균이 35만 5천 가구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한 6만 가구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수도권은 14만 4천 가구, 10년 평균이 한 17만 천 가구 정도. 그때 비해 조금 줄죠, 그죠? 그다음에 지방은 14만 5천 가구가 입주하는데 10년 평균이 한 18만 4천 가구니까 그때 비해서 한 4만 가구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에서 조금 줄어드는 게 뭐 전세 시장 불안 요소가 조금은 될 수가 있겠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많으니까 뭐 입주 물량 좀 줄어든다고 그래서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울이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입주 물량은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뭐 이거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심리 불안은 네. 뭐 25년도 있지만 26년, 7년 뭐 이럴 때 지금 뭐 더 없지 않냐 이런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파업 벌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집을 안 지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해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뒤까지 2028년 뭐 그때까지도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저만 아느냐? 그 우리 부일람 선생님만 아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알거든요. 다들 알죠. 지금은 아파트 시장은 상당 부분이 그 유진 파마가 얘기한 효율적 시장에 더 가까워요. 정보가 빨리 전달되고 네. 그 이게 어떻게 모르는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네.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그게 이제 이 심리적 불안이 말하자면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이게 시세로 폭발할 거냐가 현실화가 이제 언제 되냐. 네, 현실화가 언제 될 거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회복될 때 아마 좀 더 영향을 줄 것 같고 네. 올 상반기에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지금 당장보다 저는 2, 3년 뒤를 보고 좀 판단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이 근시안적 어떤 편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너무 멀리 봐도 안 되고 너무 가깝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너무 멀리 바라보는 거는 인구 쇼크죠. 뭐, 네. 뭐 20년 뒤 20년 뒤에 미래하고 내가 2년 뒤 미래하고 구분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걸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당연히 20년 뒤를 본다면은 뭐하러 아파트 삽니까? 전 아파트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애기도 안 놓는데 뭐 그래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무슨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뭐 네. 특정 지역에 뭐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만 그렇다면은 어떻게 내가 그럼 판단을 할 거냐? 근데 당장 그러면은 집을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다른 변수보다 오히려 입주 물량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그게 더 예, 여러 크다. 변수 중에서 좀 입주 물량 보시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러면 올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뭐 여러 가지가 미치겠지만 제일 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뭘까요? 저는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장기화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한 3대 지표 특히 금융 지표를 좀 더 주의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바로 기준금리 인하하고 대출 규제 그다음에 통화량 증가 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다 변수예요. 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네네. 상수는 뭐예요? 입주 물량은 상수잖아요. 네. 근데 변수를 좀 더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금융 변수가 왜 중요해지냐면요. 지금 부동산이 투자 상품화 됐잖아요. 투자 자산화 되면은 금융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지 못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변수를 보셔야 되느냐? 바로 금융 변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참 중요한 건데 지금 기준금리가 연 3%잖아요. 네. 근데 지금 채권 전문가들이 한 올해 두세 차례 정도 인하할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금리가 2.25에서 한 2.5%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달라요. 미국이 뭐 당초 4번 낮춘다 그러다가 아니 한 번인가? 그러다가 아 올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게 완전히 판 자체가 이게 완전히 틀어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금리를 만약에 낮춘다고 보면은 그러면 금융비용이 줄잖아요. 그럼 투자 수익률이 오르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밀물이 몰려오면은 작은 배든 큰 배든 다 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7월에 이제 강력한 대출 규제 복병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3단계가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가계 대출에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높인다는 뜻이 아니라 가상금리를 높이면은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대출을 것 같습니다. 막는 개념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요. 금리를 더 알파로 더 비싸게 금융기관에 판다 이건 아니고요. 한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하고 대출 규제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용장 물로 따져 보면은 한쪽에서는 뭐예요? 더 물을 집어넣고 네. 한쪽에서는 이제 얼음물을 집어넣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결국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가격이나 거래량이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금융지표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라는 말씀은 M2인데요. 이제 시중에 풀린 화폐의 총량인데 금리가 낮아지면 M2는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뭐 대도시 아파트 값은 M2 증가율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2024년 10월에 이제 M2가 지금 4,109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6.5% 정도가
되는데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넘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통화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특정 지역만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체력이 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M2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일본 사례고 하나는 이게 조선시대는 M2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이제 하나 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본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거품 붕괴를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일본이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이. 그게 M2 증가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아베노믹스라고 잘 아시죠? 아베 내각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들어섰냐면은 2012년 네.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얼마 정도 돼요? 약 한 8년 정도 되잖아요. 그때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M2 증가율이 35.3% 정도 증가했어요. 돈을 퍼부었잖아요. 네네. 그 이전 8년 동안의 M2 증가율이 한 19% 정도 돼요. 거의 2배 되네요. 네, 1.8배 정확하게 된다고 보면 되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때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일본 국토교통성에 들어가 보니까 아베 내각 시절에 일본 주택 가격이 16.3% 정도 올랐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KB 시절 때면 얼마 정도 올랐느냐? 우리나라가 한 18.8% 정도, 2%포인트 정도죠. 한국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은 강한 회복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새해에도 저는 M2 증가율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M2 증가율이 갑자기 늘어난다면은 집값도 조금은 상승세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증가율이 미미하다 그러면은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 있잖아요. 네. 집값이 언제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태평성세를 구가하던 세종이나 정조대왕 때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구한말 때 많이 올랐다니까. 왜냐하면은 당백전을 풀었잖아요. 아 맞아요. 돈을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별로 안 올라요. 이렇게 네. 18세기 이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이게 1900년 넘어가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M2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면서도 최근 들어서 어쨌든 집값이 오른 것은 바로 M2 증가율이었고 물론 가구수도 좀 늘어났어요. 뭐 그런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M2 증가율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밀물과 이 방파제의 싸움일 텐데 이 밀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방파제를 타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 한 해 정부의 방파제, 이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제 물이 넘치느냐 이거의 자, 싸움이겠네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정부가 지금 결국은 유동성, 밀물이 방파제를 못 넘도록 이렇게 방파제 벽을 더 높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어느 쪽이에요? 아파트잖아요. 네. 그럼 다른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토지는 아무도 안 사죠. 네. 그럼 상가 사는 시대도 아니고. 그럼 어느 쪽이에요? 제 생각에는 약간 강남권 이런 빌딩 쪽은 대출 규제를 안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새 빌딩 사는 수를 보면은 개인들은 거의 안 삽니다. 물론 사더라도 대부분 가족 법인으로 사죠. 네. 아니면 법인들이 산다는 건데 그건 대출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법인들이 사면은 이게 대출이 80%까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동성이 넘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택 쪽, 특히 아파트 쪽은 이렇게 차단을 하겠지만 이런 비아파트 쪽에서 아마 좀 인기가 있는 강남 빌딩 같은 경우는 조금 거래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대출 규제가 없죠. 거의 없죠. 그죠? 네. 집값이 싸니까 또. 그래서 아마 지방 쪽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면은 지방도 어떻게 보면 집값이 싸기 때문에 대출 규제보다 오히려 금리 인하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 금리를 안 하면 이 전망 자체가 또 의미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지방 분들도 많이 뭐 여러 가지로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젊은 세대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네. 미분양도 전국에 한 80%나 되고 뭐 지역 경제도 튼실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지방이 계속해서 올해도 곤두박질 칠 거냐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좀 더 뭐 그렇게 뭐 우울한 생각을 할 필요 없고 지나친 낙관론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조금은 숨통을 어느 정도 틀 거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작년부터 유동성을 푸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전환이 된 건 맞으니까 그 이제 밀물 들어오는 게 이제 서울 쪽 뭐 수도권의 방벽에 막히면 옆으로 이제 흘러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지방 맞습니다. 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의 최진권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슈부터 이제 내년 전망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신 딱 시기가 네네. 모신 시기가 네. 딱 지금 아주 나라가 난리가 난 직후에 맞아요. 뭐 이걸 예상하고 제가 이렇게 날짜를 잡은 건 아닌데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하나씩 좀 여쭤보면서 또 아마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금융자산이나 네네. 뭐 이런 것들 뭐 코인 같은 거는 완전 막 폭락했다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지금 아주 난리가 한번 났었었는데 부동산은 또 상대적으로 네. 뭐 바로 팔고 뭐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지금 우선 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이 사태가 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네,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8,000대 가 8,000 갔다가 다시 이제 또 회복했고 좀 더 많이 올랐다고 얘기도 있고 네. 뭐 주식도 뭐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안정 취하다가 지금 또 탄핵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네. 오늘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듣고 그래서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끊기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사실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사실 아직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씩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었어요. 네. 금리가 이제 3.25에서 3.0으로 낮아졌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직 언론에서 반영이 안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지금 탄핵 얘기 나오고 있고 하니까 당분간 조금 이런 좀 흐름은 좀 많이 좀 멈춰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따라 굉장히 정책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정권이 또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세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뭐 네. 투자를 한다라고 말하기가 네. 사실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네. 실제 약간 좀 아까 살아났다고 네. 한 게 있었는데 네네. 뭐 어느 정도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바뀌었던 네. 거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좀 있다 보니까 상담이 좀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인간 지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면 그쵸. 약간 좀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살아난다.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출 규제 이후에는 좀 상당히 많이 끊겼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인하되고 좀 시간이 지나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좀 상당히 좀 늘어나서 아 조금씩 이제 좀 시장이 살아나려고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원들도 팔려고 내놨던 집들이 간간히 팔린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아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탄핵 전국에 또 빠지게 되면은 당분간 조금 그런 거래나 이런 거는 좀 숨통이 좀 많이 끊길 거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인간 지표들 이제 네. 주변의 사람들의 이제 회원들이 많이 타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사고 파는 그런 내용들 이런 걸 제가 좀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상담 문의 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이게 이제 거래가 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좀 조금 그 신문보다 조금 빨리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그렇죠.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보고 나서 듣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약간의 그런 좀 좋아지는 게 있었지만 이제 이번에 이런 일 네네. 때문에 이제 확 지금 매수세나 이런 뭐 매도세 뭐 둘 다 뭐 네네. 지금은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네. 이제 또 이런데 또 기회로 또 삼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이 와중에도 근데 네. 왜냐면 또 사람 심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사람 심리가 이제 종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이너스로 더 파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금매로. 네, 금매로 조금 더 깎아주는 왜냐면 흥정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종목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좀 흥정을 많이 해서 좀 깎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강심장이죠. 뭐 매수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이게 뭐 어차피 안정이 될 거고 또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라 뭐 내 집 마련 혹은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정도는 사실은 크게 뭐 그 정책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움직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네. 이럴 때가 어찌 보면은 이제 매수하시는 네네. 분들한테 유리하긴 한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잘 네. 안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가 네. 앞으로 뭐 정말 뭐 대선을 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정말 네네. 복잡해지는데 네네. 이러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공포감의 이제 공포 매물 이런 네네네. 것들이 더 나올 거라고 좀 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제 내년 5월에 또 양도세 중과도 네. 이제 그게 유예됐던 게 이제 다시 이제 중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그 전에 있죠. 이제 강남 물론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조정 지역 강남 상권은 용산 지역이니까 핵심 지이니까 사실
사실 비조정적은 양도세 중과랑 그 UA랑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 세율이긴 한데 이제 네. 강남 상고나 이제 용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내년 5월 이후에도 이제 중과가 되면 안 되니까 네. 그게 이제 또 그런 매물을 빨리 좀 던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남 상고나 이제 용산은 또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런 지역을 또 노리시는 분들은 또 이런 기회에 또 급매물을 또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1주택이나 뭐 이 정도 갖고 계신 분들 그렇다고 내가 집을 팔아서 뭐 딴 데 어디 갈 거 아니면 사실은 그 네. 급매로 내놓을 필요는 없는데 다주택자 매물들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 매물들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내년 5월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이제 연기가 안 되고 그냥 이제 그렇죠. 바로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이제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도세가 원래 지금 높아 있는데 네네. 일시적으로 지금 약간 풀어준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2년 정도 풀어줬던 네. 건데 네. 요게 내년에 또 연장되나 마나 하고 있었던 그렇죠.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뭐 완전 그렇죠. 정치 지형이 네. 바뀌어버리거나 하면은 네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내년 한 3, 4월 네네. 또 막 거기다 또 종부세도 뭐 그렇죠. 6월에 또 네.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공포 매물이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강남 3구 위주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 중과는 강남 3구랑 이제 용산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쪽에 다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최근 한 1, 2년 정도는 네네. 종부세 부담이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많이 줄었죠. 실제로 저 아시는 분도 이제 그 강남에 아파트 두 채가 있으셨는데 이제 네. 개인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거의 뭐 종부세를 한 8천에서 1억 정도 내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뭐 500, 1000 뭐 이 정도 네. 그분도 안 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고 다시 이제 종부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뭐 거의 사실 1억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 셀러리맨 억대 연봉도 사실 힘든 급여고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이게 그 일반적으로 1억을 벌려면 사실은 2억 정도를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비까지 한 3억은 벌어야 돼. 최소 3억은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억 벌어서 열심히 모은 거를 네. 1년 종부세로 그냥 다 내는 다 거잖아요.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네.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부자들도 좀 종부세 대상자들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뭐 워낙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네. 일어난 일이어서 다들 지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양도세 유예도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 내년 5월이었구나. 그렇죠, 이러면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큰일 그렇죠. 났는데 네.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남의 2, 3주택자 뭐 이런 네네. 분들은 약간 좀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일반 세율 플러스 뭐 20% 30%였으니까 네. 예전에 뭐 어떻게 보면 실제 세율이 뭐 8, 90%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내가 만약에 10억을 벌었어도 8억을 세금을 낸다고 하면 사실 네. 양도세 의미가 중과가 없죠.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를 파는 것보다는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전략으로 또 이제 갈 것 같은데 사실 증여세율도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게. 네. 네. 그것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네. 또 뭐 개편 안만 나왔지. 네, 상속세, 증여세 그 개편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 증여세도 실질 과세로 해서 그 더 이제 올렸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도 굉장히 높아져서 그래서 그 막바지에 증여 빨리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하긴 그거. 그랬네요. 네. 뭐 시세로 막 맞아요. 조정하고 네. 이랬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그래도 이제 내가 양도세 하느니 차라리 그냥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런 분들이 차라리 2, 3월에 금매로 던지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만약 양도세 중과가 실제로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네. 누가 8, 90% 내면서 그걸 팔겠습니까? 그렇죠. 증여로 가겠네요. 그렇죠. 증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러면 다시 이제 강남에 이제 매물이 안 늘어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강남 집값도 다시 또 오르는데 또 그에 맞춰서 세금은 많이 내게 된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그게 있잖아요. 지금 종부세나 네. 이런 보유세 같은 거는 네. 사실 시행령으로 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낮춰줄 수 있는 네. 부분이 많았는데 네. 반대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뭐 대선을 하게 되거나 네. 이러면은 또 정당에 따라 어떤 정책에 네네. 따라서 다시 보유세를 바로 올려버릴 수도 있는 네네.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 사실 민주당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못할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취득세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 여러분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냐면 취득세도 절반으로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안 된 됐죠.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조정적 때 조정적 1세대 1주택 가시려면은 1년 만에 팔거나 2년에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네. 다 3년으로 통일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바꾼 거예요, 사실은 네. 시행령으로.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집을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존중 주택을 사실 1년 안에 팔기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세입자가 있을 수도 세입자도 있고 있고 뭐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맞아요.
없죠.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1년이고 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는 조건도 있었고 네. 그게 또 시기별로 언제는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되고 언제는 2년이고 언제는 다 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들도 이게 뭐 헷갈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실수해서 세금 왕창 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3년으로 다 통일했단 말이에요. 네. 조정적이든 비조정적이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예. 비현실적인 거는 예.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국회에 통과가 됐으면 못했던 거잖아요. 음.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으로 이제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진짜 이게 그 거대 여당이 되면서 또 대통령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임대차 무한갱신법, 네, 맞아요. 임대차 무한갱신법도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말 나와서 여쭤보는 네, 건데 네. 이건 아직 발의이기 때문에 그쵸? 된다라는 뭐 그런 건 전혀 네. 없습니다. 그리고 네. 뭐 당연히 중간에 개정도 되고 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나온 걸 보면은 그 지난 그 임대차 3법보다 좀 더 강력해요. 어떤 내용이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무한갱신법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전세 말고 월세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월세가 이제 가격이 많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매물이 이제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리고 네.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 또 계속 살 수가 있고 내가 집주인이 들어가지 않는 한 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더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그래서 이제 동네에 월세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네네. 집주인이 못 들어오면 네네네. 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네.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데는 전세나 월세가 훨씬 많이 오를 거고 그다음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렇게 될 바에는 나도 전세 살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래서 아 근데 대신에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도 무한 전세 살지 뭐.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래나 이런 것보다는 타 세입자로 눌러 살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나 월세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거래는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면 이제 취득세 양도세도 사실 안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세수 부족의 또 원인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이사가 또 안 다니면은 또 경제도 물론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정책인데 이거를 또 입법 발의한 것도 웃기지만 이게 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될 수 있고 경제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뭐 계약갱신 한 번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꾸준히 살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어떤 동네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매수를 하는 게 그럼요.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매수라는 게 그렇죠. 없는 게 그렇죠.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하신 거에다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은 네. 뭐냐면은 이제 세입자가 예를 들어 좋은 집에 살아요. 네. 제 집에.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일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지방에 네네. 왔거나 뭐 이래서 약간 뭐 다른 데 가서 살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다시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왜냐면 네. 저 집 계속 뭐 남한테 그렇죠. 주는데 시세도 못 올려주면 그렇죠. 내가 그냥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동네에는 이제 임대 물건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임대 물건이 적어지니까 더 높은 비용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거나 이제 쫓겨날 네.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사실 이제 임대차 이게 무한갱신은 이제 세입자들을 위한 법인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사실 세입자들을 더 안 좋게 하는 법이고 사실 임대차 3법도 사실 세입자를 위한 법으로 만든 취지가 그랬지만 사실은 전세가 월세가 전세에서 월세화 되는 거고 전세가 폭등으로 사실 세입자들이 다 그 피해를 사실 고스란히 입는 게 맞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지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저번에 그 2020년 8월이었나요? 그때 임대차 3법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대치동 음마였나요? 거기가 네네. 아마 한 5억 했나 전세가. 네네네. 근데 그 9월달, 10월달에 네. 그 다음 학기 네네. 이거 입학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집이 없으니까 전세가 맞아요. 없으니까 갑자기 8억 10억으로 맞아요,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집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애는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 막 폭등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또 이제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 이론과 실제가 좀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다주택자하고 이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매번 전세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생각보다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그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름 착한 임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차인들한테. 그래서 또 뭐 수리하고 싶다고 하면 웬만하면 제가 또 다 고쳐주고 주는 편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입자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사회 악, 그다음에 뭐 임차인은 그냥 무조건 선. 뭐 이런 식의 이제 대결 구도로 또 가게 되면은 서로 또 싸우게 되고 또 이게 경쟁하게 되고 또 이제 이게 사회 분열만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사회 분열을 일으켜서
그 본인들의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런 거에 좀 사람들이 좀 그 명백히 그 현혹되지 말고 이런 현실을 좀 제대로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성과 구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뭐 악이고 뭐 가난한 사람이 선이고 뭐 임대인이 뭐 악이고 뭐 임차인이 선이고 이런 구조는 아니니까 이런 거를 좀 면밀히 좀 사람들이 좀 인식을 좀 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임차 가격을 정부가 이제 뭐 위원회 같은 네. 걸 만들어서 네네. 결정해주겠다 이런 네네. 것도 아마 그 개정안에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이중 계약이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전처럼 예, 막 이중 계약, 삼중 계약 뭐 이런 삼중 막 계약. 시사가 그렇죠. 막 이제 막 꼬이고 그렇죠. 막 예.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관리비를 더 좀 올려받게 받는다거나 네. 아니면 뭐 아까 우리 네,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뒷돈을 받든지. 네, 하고 뭐, 예, 뭐 네, 아니면 인테리어도 수리를 하게 하든지 맞아요. 예.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투명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가격을 강제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또 이게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인정하고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중계약, 삼중계약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더 안 좋아진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지금 발의한 쪽 뭐 진보당이나 네. 뭐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논리를 또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왜냐면 이게 시세라는 게 네. 특히 이제 좋은 동네들은 또 공급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거기서 사는 분들은 약자의 포지션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좀 보장을 좀 길게 해줘야 된다. 네네네.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가 이렇게 가게 되는 이유가 사실 네. 공급이라도 많으면 네네. 공급 많으면 뭐 이런 거 전세가 좀 네네. 안정되고 하니까 좀 덜할 텐데 네네. 지금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강력하지만 이런 걸 좀 발휘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임대인은 그 네. 세금을 내고 강남에서 어쨌든 강남이나 이런 데 거주하시면서 엄청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고 또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그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또 주변에서도 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임차인만 보호해야 된다, 약자만 보호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그 너무 이렇게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너무 목소리가 너무 커진 느낌이 저는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사회 질서나 이런 게 좀 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더 안 좋아지고 그 피해가 사실은 부자들보다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전가가 되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사회적 약자를 더 안 좋아지게 하는 또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발상을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진보 쪽 정당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빨리 이제 이런 거를 좀 빨리 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저는 깰 수 있는 방법이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토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부일라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토론 좀 많이 해야 돼. 요청이 몇 번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해야 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네. 토론해서. 쉽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네. 바꿔야지.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고 그게 사실은 또 서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네. 저번에 한번 네. 그렇게 좀 급등했던 것들을 또 겪어봤기 네네. 때문에 국민들이 네.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과연 이렇게 막 완전히 찬성을 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것도 네. 좀 걱정도 맞아요. 되는 것도 있고 제일 불안한 거는 네.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네. 보통 이제 한 번만 쓰니까 네네. 4년 뒤에는 시세대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그래 4년은 참을 수 있다. 시세가 막 네네네. 급등했어도. 네. 근데 이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약에 무한이 되면 네네네. 만약에 6년, 7년, 8년을 살게 되시면 시세가 2년에 5%니까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뭐 전세가 2배가 됐는데도 네. 거의 한 4년 전, 5년 전 가격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집주인들이 과연 그거를 실거주하러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죠. 실거주 하다가 또 2년 있다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걸 또 계속 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집주인도 고생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도 사실은 그 원래 법 취지에는 안 맞게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작용 때문에. 실거주해도 못 들어가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해도 네.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꿔버리면 그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거죠. 사유재산이. 그냥 강제 임대사업자 네. 등록 이렇게 할 수도 있죠. 8년 그러니까. 강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뭐 공산주의 가자는 네. 거니까. 이제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네. 뭐 입법부나 이제 뭐 행정부가 이제 같은 당이면 이제 뭐 방향이 이제 정해지면 가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네. 공포 매물도 네. 예를 들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다주택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내가 네. 무주택자라면은 네. 굳이 예를 들어서 네. 뭐 연초에 그런 공포 매물들이 나온다면은 네, 네. 1주택자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1주택 이제 본인이 이제 거주할 네. 의향도 있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또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저는 무주택자들은 뭐 사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언제나. 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네네. 이렇게 만약에 이런 네. 정책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된다면 만약에 지금은 발의 상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네네. 돼요. 안 될 확률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더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겠죠. 이제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도 그 예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1주택자들은 종부세가 줄여줘야 된다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아, 하니 네, 발표한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도 결국 1주택자들은 그래도 이제 세율을 좀 많이 낮출 그런 의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어쩔 수 없이 이제 1세대 1주택자들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 2주택까지는 거의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까지 중간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중간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내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두 채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종부세가 한 채가 더 유리하면 당연히 팔고 60억짜리로 가겠죠. 만약에 내가 강남에 아파트 뭐 40억짜리 두 채가 있으면 팔고 80억짜리 가겠죠. 네. 누구나. 네. 그러면 점점 더 똘똘한 한 채는 더 똘똘하게 가는 거고 더 이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강남에서도 더 양극화 최근에 뭐 반포 뭐 50억, 60억 거래됐다고 해서 막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60억, 70억, 80억, 100억까지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방은 요새 안 좋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방은 누가 삽니까? 매물이 더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그 문제가 뭐냐면 취득세가 이제 다주택자는 뭐 8% 12% 되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싶어도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냐면 지방을 다 처분을 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는 매물이 넘쳐나고 서울 수도권 서울이나 이제 강남 쪽에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은 더 오르고 이게 양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정책들의 취지가 뭐냐면 양극화를 줄이려고 네.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양극화가 더 극대화되는 거고 사실 이런 정책들이 언제 나왔었냐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나왔었어 이미 네. 나왔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그 양도세 중과한다거나 종부세라든가 뭐 이런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강남 집값이 훨씬 더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방은 더 안 좋아졌었고 근데 이런 거를 다 경험했으면서도 또 하겠다? 뭐 그러면 뭐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네. 그렇게 되면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네네, 이렇게 그렇죠. 가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한으로 만약에 되면 네네.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실거주를 하려는 수요들도 많이 그렇죠. 바뀔 네,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좋은 동네에 임대 물건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쪽 시장들은 또 가격이 막 올라가고 엄청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들은 또 이제 또 침체되고 그렇죠. 더 이런 양극화되는 거죠.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네. 거죠. 네네.